근사 체험과 더불어 삶의 종말 체험은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옮겨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인간이 그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보다 더 높고 큰 차원의 영적인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죽음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 죽음에 대해서 몰라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죽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옮겨감이라는 저자의 핵심 내용에 가슴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저도 영정사진을 만들고 유언장 그리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 중에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책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자 소개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채 1980년 서울대 의대 졸업, 서울대 의대 소화기학 교수, 대한 헬리코박터 회장, 대한 소화기학회 이사장, 한국 죽음업회 이사, 한국 웰다잉 가이드라인 제정위원.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8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교 동창이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 화학요법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말기여서 남은 생이 그리 많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당시 필자는 죽음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었던 터라 친구에게 죽음학 강의를 들어볼 것을 권하고 싶었지만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암 환자에게 죽음에 대해 언급해도 괜찮을지 또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렵게 말을 꺼낸 필자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친구는 항암 치료로 머리가 거의 빠진 상태였는데도 강의장을 찾아와 죽음학 강의를 다 듣고 돌아갔다. 남은 수명이 1년쯤 되리라는 예상과 달리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친구는 세상을 떠났다. 빈소에서 유족들이 전해준 친구의 마지막 모습은 아주 평화로워서 임종 직전에도 농담도 했으며 죽음학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이 경험을 통해 말기 암 환자에게 죽음에 대한 강의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정작 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기회는 많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 그 후 또 다른 고교 동창이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첫 친구 때는 주저했지만 두 번째 친구에게는 망설임 없이 죽음학 관련 책을 건넬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 보기를 바란다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에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해줄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필자 또한 2018년 1월 초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친구도 필자의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 동병상련의 공감 속에서 거부감 없이 귀를 기울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 책의 원고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쯤에 받은 암 진단은 그동안 해온 죽음학 강의 내용을 강의자가 아닌 암 환자로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질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죽음을 통해 삶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 게 우리네 삶의 본질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불행이 닥치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진 행복에 대해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대개 암 진단을 받기 전이 그렇다.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일상에서 누리는 삶에 대해 조금의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진단을 받고 나면 평범하고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한창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지인들과 비교해보면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갖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른 축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이유를 찾은 셈이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10여 년에 걸쳐 해온 죽음학 강의 내용을 풀어쓰고 보완한 것이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깊기 때문에 근사체험과 삶의 종말체험, 그리고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이제까지의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문을 열고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게 되어 부패해 가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뚜렷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경이로움은 이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죽음을 내포한 생명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되어 고난과 역경을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껴안게 되었고 주어진 삶을 더욱 충만하게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수년 전 암 수술을 받은 지인은 죽음학 강의를 들은 후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그렇다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세계에서 그리운 이들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면 즐겁기까지 하다고 소감을 얘기했다. 이 책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필자는 알 수 없다. 다만 책을 읽으시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열린 마음을 갖고 읽으시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한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질문도 하며 더 깊게 고찰해 나가시길 바란다. 그렇게 자주적인 탐구가 이루어졌을 때 삶에 대한 사유가 깊어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생의 순간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리라 믿는다. 이 책과 필자의 역할은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족하다. 책으로 이어진 인연에 감사드린다. 2018년 7월 멍제 터널에서 정현채.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 두려움이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그 단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 아직 문을 활짝 열어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열쇠 구멍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는 된 것이다. 심폐소생술의 발달과 근사체험. 1960년대부터 심폐소생술이 발달하여 심장이 멎고 호흡이 중지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는 인공호흡으로 공기를 기도에 불어넣고 두 손으로 흉부를 반복해서 압박하는 형태로 정립되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략 10%에서 25% 정도는 심장이 멎어 있던 동안 근사체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근사체험을 지칭하는 Near Death Experience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 최근에는 사실상 죽음 체험으로 보기도 한다. 심장이 멎고 호흡이 정지되고 동공반사가 없는 즉 사망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저명한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근사체험 랜싯은 세계에서 발간되는 100여 종의 의학 학술지 가운데 영향력이 3위에 해당할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자연과학계의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필적한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이 학술지에 심장 정지 후 회생한 사람들의 근사체험, 네덜란드에서의 전형적인 연구라는 제목의 근사체험 연구 결과가 실렸다. 권위 있는 랜싯에 근사체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네덜란드의 연구자들은 10개의 병원을 선정하고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난 34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그들 중 약 18%인 62명이 근사체험을 경험한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자들은 근사체험자들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10가지로 정리했다. 근사체험의 10가지 요소: 자신이 죽었다는 인식, 긍정적인 감정, 체외 이탈 경험, 터널을 통과함, 밝은 빛과의 교신, 색깔을 관찰, 천상의 풍경을 관찰, 세상을 떠난 가족, 친지와의 만남, 자신의 생을 회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지. 근사체험 이후의 삶의 변화. 근사체험은 체험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을까? 근사체험 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 수준이 높아졌다. 또 인생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며 영적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사후생에 대한 믿음과 일상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 분 안 되는 짧은 순간의 체험이 8년 뒤까지도 큰 영향을 끼쳐 체험자들의 삶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대규모 근사체험 연구. 체외 이탈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25개의 의료기관과 3년간 15,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어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어웨어 프로젝트 연구진은 체외 이탈 현상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심장 정지가 자주 발생하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천장과 가까운 선반 위에 사진과 기사를 올려놓고 환자가 깨어나길 기다린다.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동안 평화로운 마음으로 천장에서 아래의 모든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고 한다. 심장 정지를 경험한 환자가 깨어난 후 이 사진과 기사를 기억하면 죽어있는 동안 의식이 활동한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미국 뉴욕 메디컬 센터 응급의학과 샘 파니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많은 연구 사례를 통해 밝혀진 사실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중 최소 10%에서 20%는 그들이 죽은 후, 즉 뇌활동이 멈췄을 때에도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증거를 통해 사망 후에도 의식이 지속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을 거쳐 나온 책이 죽음, 그 후다. 원래 저자는 죽음과 관련해서 아는 바도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10여 년 전 친구의 부인이 근사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근사체험이야말로 사후생의 확실한 증거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9가지로 요약하였다. 사후생의 증거 9가지. 의식이 생생한 죽음, 유체 이탈, 맹인이 보는 기적, 마취 상태의 의식 체험, 주마등처럼 삶을 회고, 먼저 죽은 이들과의 재회, 전 세계적인 체험의 일관성, 체험자의 삶에 찾아온 극적인 변화. 4장
삶의 종말 체험, 죽음 직전에 보이는 환영. 몇 년간 퇴장암으로 투병하다가 2011년 10월에 세상을 떠난 애플 컴퓨터의 CEO 스티븐 잡스는 그의 전기에 임종 직전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아내 로렌을 차례로 오랫동안 바라본 다음 그들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와우, 와우, 와우 하는 감탄사를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는 죽기 전에 과연 무엇을 받기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 삶의 종말 체험은 근사 체험과 마찬가지로 죽음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현상이다. 근사 체험과 공통되는 부분도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다른 개념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떤 환영을 보는 현상을 말한다. 대체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가 임종하는 사람을 마중 나온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의 책 사후생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로스 박사는 어린 환자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한 번은 일가족이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가족이 있었다. 차를 운전하던 엄마는 현장에서 직사하고 딸과 아들은 중상을 입어 같은 병원에 서로 다른 병동에 입원한 상태였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임종이 다가오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엄마와 남동생이 저를 기다려요. 라는 말을 하고 눈을 감았다. 로스 박사는 여자아이의 엄마가 현장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다. 그 바로 직후 로스 박사는 다른 병동에 있던 여자아이의 남동생이 여자아이보다 10분 전에 죽었다는 전화를 받는다. 여자아이는 사고 현장에서 어머니가 죽은 것을 목격했을지 몰라도 남동생은 그 당시에 살아있었다. 따라서 죽은 남동생의 마중을 받게 된 것은 환자의 착각이나 혼동으로 볼 수 없다. 죽기 직전 친지를 방문하는 체험들. 종말 체험은 임종을 앞둔 환자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맞기 직전, 죽음을 맞은 바로 그 시각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지 앞에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삶의 종말 체험이다. 죽음의 기술에 소개된 어느 간호사의 체험담이다. 자다가 새벽 3시에 깨어보니 아버지가 자기 앞에 서 있었다.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81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서 요양원에 계셨다. 그런데 40대, 50대 전성기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는 이제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라고 말하고는 벽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그녀는 아침에 요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가 그날 새벽 6시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딸을 방문했던 것이다. 이 책에는 이런 사례도 소개되어 있다. 18세의 한 청년이 영국을 떠나 호주로 가는 상선에 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침상에서 책을 읽다가 누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어 봤더니 그의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는 비명을 지르며 복도로 뛰쳐나갔다. 사시나무 떨듯 한참 동안 밖에 있다가 돌아오보니 할아버지는 사라지고 없었다. 얼마 후 호주에 도착하여 영국 집에 전화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돌아가신 시각이 자신이 선실에서 할아버지를 목격했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세상을 떠나는 할아버지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손자를 만나보고 저쪽 세상으로 건너간 것이다. 영매가 전하는 사후세계. 레오노라 파이퍼. 제임스 윌리엄은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제임스는 여러 영매들을 만나봤지만 모두 엉터리고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생각을 바꾼 인물이 레오노라 파이퍼라는 영매다. 제임스에게는 어려서 폐렴으로 사망한 아들이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레오노라 파이퍼를 통해
죽은 아들의 메시지를 받는다.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전달받은 제임스는 레오노라 파이퍼를 믿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계기로 흰 까마귀론을 제창하게 된다. 흰 까마귀론은 세상 까마귀가 모두 검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까마귀를 전부 다 조사할 필요는 없고 단 한 마리의 흰 까마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즉, 모든 영매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뛰어난 영매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레오노라 파이퍼는 30년간 미국과 영국 두 나라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실성을 검증받은 영매였다. 리라 윌리엄스는 영국에서 태어난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매인데 그녀가 최근에 쓴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은 국내에서도 출간되었다. 리라 윌리엄스는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을 면담하면서 죽은 배우자가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여러 영매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관심, 불안, 실수, 집착 등을 사후세계로 계속 지니고 간다. 그 중에서 가장 후에는 살아있을 때 사후세계에 대해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영적인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죽은 후 혼돈 상태의 기간이 짧고 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분석 심리학자의 창시자인 융이 살아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사후 세계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말이 떠오른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전생을 기억하는 경우 2살에서 4살까지는 또렷한 기억을 갖고 있다가 점점 희미해져서 7살쯤 되면 거의 사라진다고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수집된 사례가 있다. 제임스 라이닝거는 아이였을 때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그칠 줄 모르고 울어대는 바람에 부모가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누워서 천장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을 차며 격렬하게 울어대는 일이 계속되었다. 말을 하기 시작한 2~5살쯤 부모가 아이에게 왜 그런 동작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저는 불타는 비행기에 갇혀 있어요. 아무리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비행기가 왜 불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일본군에게 격추당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제임스의 외할머니가 그건 어쩌면 전생의 기억일지도 모른다면서 전생 연구가를 찾아가 보라고 제안했다. 전생 따위를 믿지 않았던 부모는 그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기록과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자신의 아들 제임스 라이닝거가 1945년 3월 3일 콜세어 전투기를 타고 추격했다가 일본군이 쏜 대공포에 격추당해 전사한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세계의 장난감 병정에 붙여뒀던 이름 역시 제임스 휴스턴이 전사하기 전 전장에서 죽어간 전우들의 이름이었다. 또 전사한 제임스 휴스턴의 누나에게도 찾아갔는데 꼬마 제임스는 노인이 되어있는 누나에게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여러가지 사실들을 얘기하였다. 누나는 50여 년 전에 전사한 남동생의 환생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된다. 심리학자 제임스 윌리엄스가 제창한 흰 까마귀론을 환생 사례에 적용시켜 보기로 하자. 모든 환생 사례는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려면 잘 검증된 확실한 사례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제임스 라이닝거 이야기는 바로 제대로 검증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처럼 자료가 축적되면서 흰 까마귀라고 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제노글로시스 현상. 미국의 정신과 의사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책 파워 오브 러브에 소개된 사례이다. 뉴욕의 한 내과 의사에게 4살배기 쌍둥이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을 보니 둘이 무언가 얘기를 주고받는데 아버지로서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 두 아이가
아무렇게나 지어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정교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는 쌍둥이 아들을 고대 언어를 전공하는 교수에게 데리고 가서 서로 얘기를 하게 했다. 아이들이 주고받는 말을 유심히 들은 교수는 아이들의 말이 시리아 일부 오지에서 사용하는 고대 언어인 아람어라고 했다. 이처럼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하는 현상을 제노글로시스라고 한다. 전생에 다른 삶이 있었고 그에 따른 기억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면 이런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 듯하다. 결국 이 또한 전생이 존재한다는 증거인 셈이다. 최면토행과 사후세계. 사후세계를 알게 해주는 또 다른 접근법은 최면퇴행을 이용한 방법이다. 최면퇴행은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유년기 체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 최면을 유도하여 과거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전생, 심지어 삶과 삶 사이의 기억까지 소집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심리학자 마이클 뉴턴 박사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최면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환자의 기억을 되살리는 훌륭한 도구일 뿐 신비적인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 최면은 일종의 정신 집중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뉴턴 박사는 강조한다. 사실로 입증된 최면퇴행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타이타닉호에 대해 살펴보자. 타이타닉호 침몰은 워낙 큰 사고였고 희생자도 많았기 때문에 최면퇴행 사례에 종종 등장하는데 2016년 5월 15일에 방영된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그날의 기억편에 소개된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다. 타이타닉호 참사가 일어난 지 80여 년 후인 1999년에 한 남자가 출간한 책이 큰 화제를 일으켰다. 저자는 미국 애리조나 공무원 출신인 윌리엄 반즈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내가 타이타닉호를 만들었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타이타닉을 만들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제가 만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전생에 토머스 앤드루스였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윌리엄 반즈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우울증에 시달리다 최면 치료를 받게 된다. 윌리엄, 제가 탄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치료사, 배요? 무슨 배를 타고 있는데요? 윌리엄, 타이타닉호요. 놀랍게도 그는 최면을 통해 자신의 전생을 보았고 자신이 타이타닉호를 설계한 토머스 앤드루스라고 말했다. 최면 치료사 프랭크는 그 사실을 차마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할아버지는 존 앤드루스, 할머니는 사라 앤드루스, 나의 증조부인 제임스와 프란시스예요. 라고 하며 토머스의 조상들 이름을 거침없이 말했다. 최면 치료사는 당시 최면 치료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가지고 영국에 있는 토머스 후손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토머스 후손으로부터 윌리엄이 말한 인물들이 모두 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열린 시각의 첫 걸음이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세계의 극히 일부분이다. 우리는 무한히 많은 것들을 지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자외선과 적외선과 X선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리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대략 20Hz에서 20만 Hz 범위 안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소리는 듣지 못한다. 우리 뇌에는 일정 정보를 걸러주는 필터 기능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모든 것을 보고 듣다가는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등 생존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종이 임박하면 이런 필터 기능이 약화되거나
해제되면서 보통 때는 보거나 듣지 못하던 것을 인식하게 되는 상태. 이것이 종말 체험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모르는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는데 만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볼 수 있다면 새로운 것들과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까지 전혀 몰랐던 다른 차원을 이해하려면 알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재미있지 않은가?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가슴 뛰게 만든다는 사실이.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죽음은 꽉 막힌 벽이 아니라 열린 문이며 다른 차원의 이동을 뜻하는 것이라고. 15년 전만 해도 필자 역시 근사 체험에 대해 관심을 두지도 신뢰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수많은 객관적인 관찰과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면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의 존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닫게 된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보다 값지게 살아냄으로써 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이다. 죽음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지난 11년간 죽음학 강의를 해왔다. 강의가 끝난 후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했다. 교수님께서는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필자 역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필자가 어떻게 죽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한다. 필자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심장병 증상을 보인 지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 미처 주변 정리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필자는 평소에 미리미리 죽음 준비를 해둬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우선 필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병원에 있는 의학역사문화원에 기증해 오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9층에 위치한 필자의 연구실에는 책이나 물건이 거의 없다. 언제라도 훌훌 털고 떠날 수 있도록 계속 정리 작업 중이다. 또 정년퇴임을 하는 선배 교수들이 버린 물건들 가운데 사료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 박물관에 보내기도 한다. 이 자료들도 100년 뒤에는 우리 대학의 귀중한 기록이요 발자취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6년에서부터 1년에 5번 정도 헌혈을 해오고 있었다. 이제 너무 늙어서 헌혈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계속 하려고 했으나 2018년 1월 필자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헌혈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아쉽게 생각한다. 헌혈로 모은 혈액은 대체로 응급이나 위기 상황에 사용되는데 그동안 해왔던 헌혈이 얼굴 모르는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거라 생각하면 뿌듯한 마음이 들곤 한다. 장기 기증서약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유언장 등은 이미 작성해 놓았다. 유언장은 가끔 내용을 보완하기도 하고 고쳐 쓰기도 한다. 유언장에는 남길 물건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썼지만 그보다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두 딸에게 말해주는 형식으로 작성했다. 유언장 끝부분에는 필자가 눈을 감기 전후로 읽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티베트 사자의 서 앞부분을 요약해 놓았다. 사자의 서는 막 육신을 벗어난 영혼에게 당신은 이제 이승을 떠났으니 가족이나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하면서 빛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빛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 영정사진은 10년 전인 2008년 9월에 갑작스레
폐렴을 앓고 나서 집 소파에 와인잔을 들고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이다. 또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4가지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사랑해요. 고마워요.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고맙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미처 말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또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도 미안했다고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한다. 만약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음속에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할 일에 대해서도 되도록 빨리 용서하려고 노력한다. 가지고 있던 물건들도 정리하기 시작했다. 죽은 사람의 물건은 갖기 싫어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기부하거나 선물하는 게 좋다. 언젠가 사별할 날에 대해 아내와도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본인의 희망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남겨진 자식들을 생각하면 남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를 한다. 필자의 가장 큰 소망은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이생을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최소한 1~2달만이라도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면 좋을지에 대해 사전 장례 의향서도 준비 중이다. 그 밖에도 죽음 준비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이 더 있다. 죽음을 알릴 사람들의 범위를 명시해 두는 일, 제단이나 조화의 구성,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사전 장례 의향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들이다. 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위한 음악을 선정하고 이를 USB에 담아 놓는 일이 이미 4년 전에 시작하였는데 수록된 음악이 현재 200곡이 넘었다. 빈소에 놓을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틈틈이 추려서 미리 편집해 놓으려고 한다.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다른 차원으로 건너간다. 따라서 기일에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형식을 벗어나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와인 한 잔 나누면서 같이 살던 때를 추억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생각을 두 딸에게 얘기해 놓았다. 이처럼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수시로 얘기해 놓아야 본인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죽음의 실체가 소멸이 아니고 옮겨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장례 준비가 부담스러울 것이 없다. 또 지구별에 잠시 소풍 왔다가 가는 것이니 주변을 깨끗이 한 후 떠나야 한다. 다음에 놀러올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은 먼저 왔다 가는 사람들의 신성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필자도 다음과 같은 묘비명을 적어보았다. 우리는 모두 무제한 여권을 가진 시간 여행자.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과 즐거움이 함께했던 인생 수업을 마치고 본향으로 복귀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정현채. 끝으로 영국 화가 윌리엄 터너의 그림을 소개하며 마무리하려고 한다. 다음 그림은 터너가 저녁 산길책에 퇴역하는 전함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린 것이다. 수십 년간 바다에서 활약하던 전함이 새롭게 등장한 증기 동력선에 견인되어 붉은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해체되는 운명으로 접어드는 전함의 마지막 모습. 선박이든 사람이든 임무를 완수하고 종말을 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웅장하며 장엄한 일일까. 우리의 죽음도 바로 저런 광경이 아닐까 싶다.